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간혹 가다가 조금 방송에 차질이 있더라도 영상에 차질이 조금 있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영상을 잠깐 끊고 기침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겠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조선이 무너지는 걸 봤죠. 그래서 이렇게 고조선 멸망을 봤는데 어 고조선 멸망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어, 뭐 하다가 망했다? 중개무역 하다가 망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한나라 한 무제한테 멸망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는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설치했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게 뭐예요?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이 지역을 한나라가 통치를 할 거니까 남아있는 고조선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기가 싫겠죠. 다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떠나온다는 거죠. 어디로? 남쪽으로 이렇게 떠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이 남쪽으로 떠나오는데 그 떠나오는 고조선 사람들이 뭐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다?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떠내려오면서 철기가 한반도에 어떻게 됐다? 전국화되었다. 요게 핵심이죠. 요거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건 우리가 철기가 발달한다고 하면 항상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죠. 농업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투력 올라가서 정복 활동 활발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한반도 전체에서 벌어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 그렇게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 한반도 전체의 나라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적어진다 그랬어요? 나라의 개수가 적어지죠. 왜냐면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센 나라가 더 작은 나라를 집어삼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아주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면 적당히 큰 규모의 몇 개의 국가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변한, 신한 요 이제 요 세 개 묶어서 삼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 순서대로 외워두시는 게 공부하시기에 편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이제 부여를 볼 텐데 부여는 사실 위치상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뭘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어때요? 맨 위에 있으니까 누구랑 가까워? 중국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가 활발했겠죠. 중국이랑 교류가 활발하니까 우리가 철기를 애초에 배울 때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중국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가까운 부여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철기의 수준이 높겠죠.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고요. 뭐예요? 그래서 부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는 철기 문화 바탕으로 성립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숭화강 유역 넓은 평야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일단은 부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숭화강이라는 강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요 전 영역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두만강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전 영역이 만주가 되는데 그중에 만주의 북쪽 지역을 부여가 가져가고 만주의 남쪽 지역을 고구려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만주의 북쪽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북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지역이 뭐 딱 예상이 되시겠지만 너무 추워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가축도 같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농업, 그다음에 가축 기르는 목축업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까 봤다시피 중국이랑 워낙 가까우니까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고조선 때도 이 말을 봤었죠. 왕이라는 칭호를 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중국 말로서의 왕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왕이라는 칭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디와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얘기 요거 좀 중요하죠. 왕은 중앙을 통치하고 대가 즉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개의 부족이 각각의 부족을 통치하고 그 부족을 통치하는 부족의 리더를 대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묶어서 사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 이제 이런 원리예요.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만주가 이렇게 요만큼이 있어. 여기 되게 넓은 땅이죠. 근데 당시에 국가의 규모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의 작은 국가들, 부족들은 되게 작은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되게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겠죠. 되게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부족이 다른 부족에 비해서 제일 클 수 있겠죠. A라는 부족이 제일 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를 누군가가 다 통일한다면 거의 A겠죠. A가 제일 세니까 아마 A가 통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통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부여라고 치자고. 그럼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A가 나머지 부족들을 다 전쟁으로 무찌르고 없애서 통일을 하느냐. 보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A가 제일 세면 나머지 부족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A가 제일 세니까 아싸리 A한테 붙을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은 A한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해서 반 A 집단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할 거냐. 그러면 반대로 A 입장에서는 나한테 붙으려고 하는 애들이랑 모아서 얘들이랑 뭐를 형성해? 동맹을 형성한다고. 근데 동맹을 형성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통일은 내가 할 건데 내가 제일 세니까 내가 할 거고 나중에 왕의 자리도 내가 할 건데 너네가 나를 도와주면 너네한테도 왕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거의 그거랑 비슷한 되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몇 개의 부족과 동맹을 맺은 상태로 반 A 부족들이랑 맞짱 떠서 이기는 거지. 그래서 통일을 완성한단 말이야. 그럼 A 입장에서는 통일을 완성한 뒤에 드디어 A를 중심으로 한 부여가 됐어. 그러면 부여 중심에 있는 A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줬던 그리고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이 동맹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한테 일정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이유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해되시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의 서열로만 놓고 보면 왕이 제일 세요. 왕이 1등이야. 왕이 1등이고 나머지 2, 3, 4, 5등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와요. 오는데 힘이 왕이 제일 세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4개 부족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4개를 합치면 그러면 왕보다 힘이 셉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힘 1등은 왕이지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다 힘을 합쳐버리면 그러면 얘는 왕보다 세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여가 되게 고민에 빠졌어요. 결정을 하려 그래. 근데 왕은 A로 결정되길 원하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네 명의 대가들, 이 부족장들은 B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겠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얘들이 힘을 합친 게 왕보다 세기 때문에 B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왕이 주장했던 A는 안 먹히고. 그러면 이 얘기는 왕권이 압도적으로 세다는 거야?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왕권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이 4개이기 때문에 사출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출도의 각 부족들은 각 부족의 부족장인 대가들이 저마다 통치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름이 마가우가 저가 구가냐면 목축업 발달했다 그랬죠? 가축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맞자고. 그죠? 뭐 소우자고 개구자고 이 개구자 어떻게 쓰더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데 돼지 젖자고 저팔계 그죠? 그렇게 돼지 돈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법이 엄격했던 걸로 보여요. 굉장히 법이 엄, 엄격했던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끊겼죠.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법률이 엄격했던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사실 뭐 옛날에 중국사 배웠던 거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쭉 돌려보시면 이 부여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사실 뭐 흉노 뭐 선비 뭐 이런 북방 민족들이거든요. 유목 민족들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법률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책 12법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 근데 이걸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끼친 피해의 12배만큼을 배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를 훔치다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훔치다 걸렸다.
그럼 12만 원 갚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일책 12법이고요. 고구려도 비슷한 법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구려는 10배인 거죠. 그렇고 순장문화는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이제 노비나 노예 이런 존재들을 같이 따라 죽여서 같이 묻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순장 문화가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귀족이 있으면 이 귀족은 평소에 살 때 굉장히 많은 노비들의 보필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모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귀족이 죽은 뒤에도 몸이 죽은 것뿐이지 영혼은 계속 그 삶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필해 주던 노비들도 같이 따라서 가줘야 같은 소울, 같은 영혼이 되어줘야 보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say goodbye together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순장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무덤을 파보면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작은 구덩이에는 무덤의 주인장이 곱게 이렇게 매장이 돼 있고 부장품도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평소에 썼던 물건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한 칸 옆에 다른 칸에 이제 이 사람의 노비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들이 머리에 두개골에 공통된 파손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장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부여의 옛날에 KBS에서 썼던 민족의 여명, 뭐 부여로부터 뭐 이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아무튼 순장 문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제천 행사인데 제천 행사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고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미는 뭐겠어요? 요게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여기는 좀 늦어서 12월이지만 다른 이제 뭐 고구려나 옥저는 아니고 고구려나 동해나 사만이 다 웬만하면 제천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 제천 행사는 대부분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수학기라는 거지. 수학기. 농사의 수학기에 농사를 이 제사를 지내요. 그럼 의미가 뭐겠어요? 올해 1년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미가 하나 더 있지.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라고 하는 게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농민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람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씨가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비가 많이 내릴 때 내려줘야 되고 그죠? 또 너무 많이 내리면 너무 많이 내려서 다 쓸려 내려가 버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날씨가 조금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어 제천 행사는 웬만하면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제천 행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제천 행사의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천 행사의 이름만 보고도 이 이름의 제천 행사를 지낸 거면 이 나라다. 이렇게 딱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부여의 경우에는 영고였고요. 부여만 이렇게 좀 늦는 건 부여가 이제 워낙 북쪽에 있다 보니까 곡식이 좀 연근다 그러죠. 곡식이 익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세기 말에 이제 고구려에 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어 일단은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려 건국설화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부여에 금화왕이 사냥을 떠났는데 웬 여자가 울고 있더라. 그래갖고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못 한다고 울고 있냐? 물어보죠. 그래서 대답하려고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여자가? 쓱 보니까 배가 불러와 있어요. 임신부인 거죠. 그래서 임산부는 또 이렇게 안전한 곳에 그래서 그 임산부를 안전한 곳에 모십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본인 가문이 되게 고귀하대요. 뭐 무슨 강의 여신 하백이며 뭐 어느 무슨 신 해모수의 딸이고 막 이렇게 되게 자기 가문이 되게 어마어마한 신들의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왔죠. 근데 며칠 잘 이제 보필해 주니까 그 여자가 알을 낳았다고 하죠. 사람을 낳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알을 낳은 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알을 버렸다고 하죠. 알을 이렇게 숲에다 버렸는데 숲의 동물들이 그 알을 확 피해 다니기도 하고 잘 이렇게 막 대접을 해주더라. 그래서 뭔가 좀 후환이 두려워서 그 알을 다시 모시고 왔다고 하죠. 거기서 태어난 게 이제 고주몽이라고 하죠. 고주몽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주몽을 길러보니까 활을 어마어마하게 잘 쏘고 애가 똑똑하더라. 근데 이제 기존의 부여의 금마왕은 원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주몽이 아래서 태어나서 뭐 활도 잘 쏘고 되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어머님이 생각하기에는 네가 진짜 부여 왕의 아들도 아니고 실제로 진짜 왕자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활도 잘 쏘고 뛰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왕자들이 너를 좀 시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부여 안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주몽이 그 얘기를 듣고 어,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죠. 나가서 뭐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막 강을 만났는데 바닥을 몇 번 두드리면서 나는 뭐 누구의 딸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닥을 툭툭 치니까 뭐 거북이가 올라와서 거북이 등을 밟고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그런 게 이제 건국 설화예요. 건국 설화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다 알 수 없지. 고구려를 고주몽이 실제로 건국했는지 그 양반이 실존 인물이긴 한지 알 수 없어요. 뭐 진짜 바닥을 두드렸는데 거북이가 올라왔는지 알게 뭐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팩트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최소한 고구려를 건국한 그 건국 집단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부여 사람들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겠다. 요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건국을 했던 곳은 졸본이라는 곳입니다. 졸본이라는 곳에 건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부여에서 사출도 배웠었죠. 그래서 어, 아까 사출도 보시면 왕이 있고 그다음에 왕보다 힘의 크기는 작지만 이들이 모이면 왕보다 힘의 크기가 세지는 그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네 개 있었죠. 똑같은 원리인데 고구려는 다섯 개라고 보시면 돼요. 사출도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부족을 다스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라고 하고 이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제가회의예요. 제가회의. 요 제자가 모두 제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원래 국가 중대사는 왕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왕이 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왕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회의에서 하고 있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있어요. 왕이 있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제가 회의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이 오부의 대가들의 힘이 다 모이면 다 모여서 제가 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그게 왕의 주장보다 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있지만 왕이 A를 주장하고 제가 회의에서 B를 주장해. 그러면 B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출도랑 원리가 똑같죠.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제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맹이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10월 달에 하고요. 역시 여기서도 올해 농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에 이제 말타기 활쏘기 이게 있는데 뭐 말타기 활쏘기를 중시했다 이런 걸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문화가 굉장히 이런 걸 상무적이라고 해요. 되게 좀 뭔가 싸움 잘할 것 같은 되게 군사훈련이 잘 돼 있는 맞짱 뜨면 다 이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되게 이제 뭐 강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고구려의 기색을 좀 또 볼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도 있죠. 왜 이렇게 막 뭐 고구려인들은 칼을 항상 두 자루를 차고 다녔고 뭐 그런 얘기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윗사람한테 예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도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한쪽 무릎만 꿇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런 모습도 보여요. 형사 취수제. 형제 중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과 결혼해요. 요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게 이제 이것만 읽으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내가 아내가 있어. 근데 형도 아내가 있으셔. 형수님이지. 근데 형이 어쩌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아내분과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읽으면 이제 형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같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해도 그 뒤에 관계도 그 전과 똑같아요. 여전히 어색하고 여전히 형수님 오셨어요? 식사하셔야죠. 예, 안녕히 가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런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막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겠죠. 이 시대에는 한 가정의 남자가 죽으면 그 가정의 경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 단위에서 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문이 공동으로 이걸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요런 게 제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면 형이든 동생이든
남자가 죽을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왜겠어? 말타기, 활쏘기를 중시하고 남자들이 죽을 확률이 높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왜 전쟁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냐면 이것도 지도를 보면 티가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춥죠.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기본적으로 춥죠. 그리고 여기 백두산이잖아. 백두산이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 거 아시죠? 2,700m인가? 그러면 이것만 높겠냐고. 이 주변이 다 산악지대지. 추운 데다가 산악지대예요. 그럼 농사가 안 된다는 거지. 농사가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땅이 척박한 거죠.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고구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농사가 잘 안 돼. 농사를 하긴 하지만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걸 빼앗아 와야 돼요. 근데 위에는 부여잖아. 부여는 중국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철기가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부여를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럽지. 그래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옥저를 계속 공격을 하고 여기서 삥을 뜯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농사를 짓지만 옥저를 꾸준히 공격하거나 거기서 뭘 얻어내지 않으면 경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투 중에 죽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쏘기, 말쏘기,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욱제는 요거는 이제 옥저의 민며느리제랑 같이 보면 좋은데 뒤에서 한번 보시죠. 서욱제는 고구려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결혼을 좀 미리 일찍 약속을 해둔 상태에서 여자 쪽 집의 본체 뒤편에 되게 조그맣게 서옥이라는 집을 지어요. 그다음에 남편이 여자네 집 쪽으로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살다가 그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남자 쪽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옥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옥저와 동해를 볼 텐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왕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왕이 없고 그리고 옥저는 일찍부터 이제 아까 봤다시피 고구려한테 계속 삥을 뜯기죠. 그래서 여기만 제천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저가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런 땅은 아니에요. 농사도 나쁘지 않게 되고 그런데 워낙 많은 걸 고구려한테 다 갖다 바치다 보니까 뭐 이제 제천 행사면 제사인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 뜯기고 없는데 뭘 해? 그죠? 그래서 옥저만 제천 행사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며느리제는 뒤이어서 그림으로 볼 텐데 그때 가서 보죠. 그다음에 가족 공동묘는 단어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걸 골장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있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시신을 집안에 간단하게만 묻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야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서 두 분을 함께 모십니다. 근데 이게 함께 모시는 게 부부 단위일 때도 있고 가족 전체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사례마다 달라. 어쨌든 이렇게 가족을 공동으로 같이 묻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걸 가족 공동묘, 골장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해입니다. 동해는 제천 행사를 지내죠. 무천. 그래서 이게 춤출 무자야. 이렇게 쓰는데 뭐 아무튼 춤출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천. 그래서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 뭐 이런 거죠. 어, 동해가 제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건 위에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가 공격을 하면 그 옥저가 대신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준다기보단 대신 맞아주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까지만 삥 뜯고 돌아가니까 동해는 제사를 지내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여자형 한자 여자처럼 생긴 요런 이렇게 어, 주공간과 부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집터도 발견이 됩니다. 동해만의 모습이니까 좀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동해에서 진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책화. 책화는 어, 이제 몇 반인가 붙었던데 다른 반 학생 출입 금지. 그죠? 만약에 걸리면 담임쌤한테 상담 혹은 반성문 뭐 이런 거 우리 매년 하잖아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부족 생활권 침범 금지.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걸리면 뭐 이렇게 뭔가 소를 바치든 말을 바치든 변상을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체커입니다.
민며느리제는 아까 이제 잠깐 건너뛰었었는데 읽어보시다시피 어릴 때 결혼을 미리 약속을 하고 이제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 데려오는. 그래서 미리 좀 결혼을 약속하고 어느 한쪽을 상대편 집에 보낸다. 요거는 고구려랑 똑같은데 고구려랑 성별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가면 고구려의 서옥제고 여자가 남자 쪽 집으로 가면 옥자의 민며느리제예요. 근데 이거 헷갈리실 게 없는 게 옥자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가면 고구려야. 왜냐면 며느리를 남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며느리가 된다 그래서 민며느리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자는 민며느리제다. 그러면 옥자는 민며느리제니까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자애가 남자 쪽 집으로 가나 보다. 가서 미리 며느리가 되나 보다. 그러면 고구려는 정반대니까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가나 보다. 그러면 서옥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만인데요. 그 고조선 철기문화 받아들이는 거 얘기할 때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나 철광석은 많지만 한반도 북부 지역이 좀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이 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철기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철기 문화 확산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 맞다. 고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었죠.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이 철기를 들고 남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마한, 변한, 진한 세 개의 한이 발전을 하고 이걸 우리가 삼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삼한은 원래는 되게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도를 보시면 어, 보시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있으면 위에는 고구려가 미리 있고 원래 나중에 결국 삼국시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럼 사이에 가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마한, 변한, 진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한이 백제가 되고요. 진한이 신라가 되고요. 변한이 가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다른 데는 다 재정일치해요. 정치랑 종교랑 같이 하고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장까지 하면서 신의 힘을 빌어서 다스리는 그런 형식이죠. 마치 고조선의 단군왕검처럼. 근데 사마는 정치랑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를 여기도 왕이 없어. 여기도 왕이 없고요. 어, 군장, 신지읍차 이렇게 신지읍차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종교는 못 건드려요. 정치적 지배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천군이라는 지배자가 따로 있고요. 천군이라고 하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고 이 천군은 소도라는 종교적 특별구역에 따로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이름의 종교적 특별구역을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거고 소도는 보통 이렇게 소대라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는 다른 데랑 달리 유일하게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한 사만만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쪽 나라니까 따뜻해서 그렇겠죠. 같은 이유예요. 유일하게 제천 행사가 두 개예요. 두 번 치르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하는 걸 수린날, 10월 달에 하는 걸 계절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왜 두 번 하는지는 알겠죠.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 두 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 하는 각각의 의미도 시기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5월 씨 뿌릴 때, 10월 수확할 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제천 행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올해 농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사마는 두 번 치를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농사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농사 감사합니다.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한반도 남부지방에 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많은 게 변환이에요. 그래서 변환은 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낭랑, 외 이런 데로 수출합니다. 낭랑은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사군 중에 하나였어요. 고조선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웠던. 그다음에 외는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철이 워낙 많이 생산이 돼서 화폐처럼도 씁니다. 이제 쇳덩어리를 만드는 거지. 이걸 덩이쇠라고 해요. 요게 이제 덩이쇠 뭉치인데 요거 하나가 한 개의 덩이쇠가 아니고요. 되게 많은 덩이쇠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 요거 하나가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크기가 우리 그 왜 초콜릿 과자 중에 자유시간, 핫브레이크 뭐 이런 거 아시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예요, 딱. 그래서 그런 쇳덩어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화폐처럼 쓰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총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해주세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부여 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구려 왕 있어요. 옥저 없죠. 동해 없죠. 삼한 없죠. 그러니까 이걸 봐주셔야 돼요. 중국이랑 가까운 두 나라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두 개의 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꼭 봐주셔야 돼요. 제천 행사는 다 있다고 했죠. 웬만하면 없는 데도 있지만 제천 행사는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만 보고 각 국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부여 제천 행사 이름 영고였어요. 영고. 영고. 고구려는 동맹이었죠. 옥저는 없었죠. 동해는 무천이었죠. 그다음에 삼한만 두 번이죠. 수린날, 5월, 계절제. 이런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각 국가만에서만 보이는 특징들도 봐주셔야 돼요. 좀 이 단어 나오면 이 나라다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 부여는 사출도가 있었죠. 고구려는 뭐 이것저것 있지만 제가회의 아니면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서옥제 이런 게 있었고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민며느리제, 뭐 골장제 이런 게 특징이었고요. 동해는 아무래도 책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삼화는 역시 재정 분리라는 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과 이 천군이 다스리는 종교적 특별구역인 소도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